지난 2월 2일, 그게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 여기 오레옥이라는 데서 출판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1월 11일 날 LA에서 저의 홈그라운드 LA에서 출판 기념회를 정식으로 했고 워싱턴 쪽에서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가벼운 몇 분들이 모여서 축하회를 가졌습니다. 예, 제가 2월 2일 날이 그때가 무슨 날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보니까 나중에 카톡에 뜨는 걸 보니까 2020년 2월 2일은 2020-0202 그래서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숫자가 똑같아지는 행운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가 쓴 이 책의 주인공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68세 생신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침 이런 날 참 아주 날짜를 잘 태길했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모여서 같이 태극 집회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축하 케이크들 같이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LA로 돌아가는 길에 사실 시카고의 애국자분들 잠깐 인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크로스컨트리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차를 몰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마침 저희 집사람이 무슨 일인지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저께 겨우 피츠버그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스탑을 해서 그래서 피츠버그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저께 자고 생각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모임은. 근데 그러나 제가 인사만 좀 드린다고 해서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히 자리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 주신 우리 고연한 회장님 또 홍수영 회장님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 이야기 잠깐 하고 그리고 때가 때인 만치 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하는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이 책은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조갑제닷컴에서 이번에 12월 15일 날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탄핵에 대한 네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일본에서 먼저 출판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인이 말하는 진상 이런 제목으로 출판됐는데 일본에서는 이 책이 한국 책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사이즈가 일본 책이 좀 작아요. 보니까 이건 포켓 핸드 손에 딱 잡기 좋게 이렇게 사이즈고 요거는 약간 교과서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페이지는 똑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물론 내용은 동일하고 이 책은 일본에서는 이걸 출판한 데가 법률 출판사예요. 법률 서적을 출판하는 법률 전문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이고 이거는 조갑제닷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조갑제 선생의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탄핵이 약간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인식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변호인
제목과 또 이 책의 목차, 이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알지만 목차가 21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목차와 제목은 사실은 일본에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서 정해준 그 내용에 따라서 써서 보냈는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책을 한일 번역을 하면 한일 동시 출판을 하면서 많이 재미난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제목을 보시면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죠. 근데 한국은 전부 한글로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일본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출판사가 주문했기 때문에 한자로 썼습니다. 이거 책을 원래 참 쓰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법률 용어들이 100% 원래가 한문이에요. 한자예요. 한자로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은 일본 법령을 카피한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카피한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한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 하나는 법률 용어가 전부 한자인데 이걸 한글로만 공부하는 세대가 나오면서 법률을 모르는 무식한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뒤져보면 오늘날 한국의 탄핵 정변이라는 이 비극은 개념의 뜻을 모르면서 법률을 다루고 있는 법률 기술자들의 저지른 엄청난 실수예요. 그래서 이 한글 전용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은 대단히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저 같은 어떤 그런 학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글 전용은 그것은 폐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우선 이 책을 이번에 동시 출판이라는 걸, 한국과 일본 동시 출판이라는 걸 하면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래 쓴 원본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번역하기 쉽도록 하려고 전부 한자를 다 썼어요. 그대로 한자를 그대로 법률 용어를 전부 한자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갑제 한국 쪽에서도 이거 내용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좀 읽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것을 한글로 다시 고쳤어요. 많은 시간을 걸려서 전부 한글로 다시 고쳐가지고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동시 출판, 한일 동시 출판을 하는 이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저는 참 이번 기회에 많은 거를 제 스스로 책을 쓰면서 배웠고, 출판하면서 배웠고, 지금도 이렇게 출판 기념회 간담회를 하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책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쓴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책 쓰는 것을 갖다 자식을 낳는 거하고 비유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는 탄핵에 대해서 이 책까지 해서 4권의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아시다시피 탄핵을 탄핵한다는 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일본말로도 번역이 됐고, 일본말로 번역될 때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는 왜 탄핵이 되었는가, 이런 긴 제목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또 최근엔 영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피치먼트로 번역이 됐는데, 재미난 일은 최근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생기면서 리퍼블리칸들이 많은 그 글의 제목을 임피칭 더 임피치먼트라고 달고 있습니다.
제가 쓴 탄핵을 탄핵한다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거는 제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문제가 단순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유럽에서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것이 새로운 그 정치 권력 투쟁의 하나의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을 했고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핵이라는 이 주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4권의 책을 썼고 일본말로 2권이 번역이 됐고 영어로 1권이 번역이 돼서 총 7권이 출판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고 제가 그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 책이 4번째 책인데 제 4권 중에서 이 책이 제일 저는 쓰는데 제일 힘들었어요. 앞에 3권은 평균 4달밖에 안 걸렸어요. 쓰고 출판하고 그러는데 쓴 건 제가 보통 2달 만에 대개 다 썼습니다. 대개 다 썼고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이러는 시간이 2달 걸리고 그래서 대개 4달 만에 책을 한 권씩 냈는데 비교적 굉장히 쉽게 책을 저는 쓰는 그런 편인데 이 책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권 쓰는데 1년 걸렸는데 이 책 한 권 쓰는데 1년 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을 제일 힘들게 낳은 자식입니다. 제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 책들은 3권들은 전부 제가 그냥 느낌을 시사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느끼는 걸 칼럼 형식으로 써가지고 보내서 그거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책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썼던 칼럼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서 낸 거니까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그런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의뢰를 한 사람이 저한테 써달라고 의뢰한 사람이 일본의 제일교포 변호사예요. 그분이 교토대학을 나오고 일본인 교포 2세인데 교토대학을 나오고 일본에서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또 회계사도 자격도 따고 이런 아주 엘리트 교포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1년 동안 그 한국법을 공부하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서 크게 성공을 해서 아주 일본 교포 변호사들의 대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첫 번째 책 탄핵을 탄핵한다 그 출판 일본어 번역이 된 그 책의 출판 기념회를 제가 일본에 갔는데 그때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참 내용이 참 자기는 좀 아쉬운 말로 어떻게 이런 탄핵 사건 같은 게 한국 같은 선진국가에서 자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래도 궁금하다. 이해가 잘 안 간다. 근데 당신이 쓴 탄핵을 탄핵한다라든가 그 책은 아무리 읽어봐도 일본말로 번역이 된 걸 읽어봐도 정확한 왜 시작이 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걸 시작을 했고 왜 이런 체계적인 설명을 모르겠다. 그러니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좀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써달라. 그렇게 해서 19개의 제목을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제가 답변서 형식으로 쓴 것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제목이 타이틀이 21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19개는 일본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한 거고 나머지 2개는 제가 추가를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19개의 제목을 내는데 이 제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 탄핵 소송의 정치적 배경과 사정, 좌파 언론과 군중 데모, 사건의 단서와 전개 과정, 헌법과 탄핵 재판제도, 국회에 제출한 탄핵 소추안, 변호인단의 답변서, 쌍방의 준비서면, 쟁점 정리, 성명 처분, 증인과 증언, 서증과 증명, 변론 기일과 횟수, 재판관 깊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법률 절차를 그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서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는 그 몇 가지 법률적이 아닌 다른 문제점들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든가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좀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탄핵에 대한 교과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탄핵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탄핵이란 건 이런 거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란 건 시작이 이렇게 된 거고 끝이 이렇게 된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타임라인에 따라서 또 주제에 따라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쓰여진 교과서예요. 일반인들에게는 좀 읽기가 어려울 거라 해서 제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몇 권이나 읽겠나?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근데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 내에서도 그랬지만 왜 걱정을 안 하고 출판을 했냐? 또 출판사들은 왜 이걸 출판을 했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법조인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직업군이 굉장히 큰 직업군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지금 로스쿨에 의해서 로스쿨에서 법조인이 나오잖아요. 로스쿨 졸업해야 돼요. 졸업 안 하고는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조금 달라요. 미국은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로스쿨 안 나오면 변호사 시험 칠 수가 없습니다. 반적으로 말해서 저 같은 외국인은 저는 여기 미국의 일리노이 바를 합격했어요. 저는 로스쿨 안 나왔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그렇지만 저는 일리노이 바를 합격했는데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일리노이 주가 여기 변호사회가 로스쿨 졸업 안 해도 변호사 시험 칠 자격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정하게 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은 5년 이상 5년 이상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은 변호사 시험 자격을 줍니다. 여기는 일리노이하고 캘리포니아. 그래서 저는 여기 일리노이 뭐 또 이런데 로스쿨 안 나왔지만 그 변호사 시험 자격을 인정받아서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로스쿨 반드시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로스쿨이 지금 현재 1년에 2,000명을 뽑아요. 그래서 3년 제도니까 6,000명의 로스쿨 학생이 있습니다. 6,000명. 저는 생각에 이 6,000명에게 이 책을 다 읽혀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지금도 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변호사들이 다 한 권씩만 이 책을 사도 수만 권을 팔린다고 보고 일본 법률 출판사가 출판을 맡은 거예요. 한국은 이게 이게 조갑제다 카메라는 약간 정치 입문 서점에서 냈기 때문에 변호사들한테 법률 서적이라는 인식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이것을 로스쿨 교과서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많이 퍼뜨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 서적이라 조금 내용이 좀 까다롭지 않겠나 하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제가 자신감을 얻은 거는 저희 집사람이 이 책을 첫 번째 독자 중에 한 사람인데 딱 이틀 만에 읽어내더라고요. 그들이 내용을 다 알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거 보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국민 법률 교양 서적으로도 쓸모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정 변호사님 같은 분은 뭐 법률을 가지니까 미국 법적인 기본 상식을 가지고 보면 이거 아주 쉬우실 거고 일반 분들도 아마 제가 일부러 편리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저는 세 가지 점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재판 절차가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가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졸속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탄핵이라는 건 대통령의 탄핵, 한국의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대충대충, 대강대강, 적당히 모든 일을 그렇게 조잡하게 처리를 어쨌든 하는 그러한 빨리빨리주의가 빚어낸 정치적 사고입니다. 법률 사고예요. 액시던트. 여러분 모든 사고의 특징은 얼떨결에 일어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일어나면 사고가 아닙니다. 액시던트가 아니에요. 액시던트와 플래닝에 의한 거의 차이는 플래닝에 의해서 했을 때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별로 드물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질러졌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 이렇게 당황하진 않아요. 액시던트의 특징은 얼떨결에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면 당황을 해요. 이렇게 된 거야? 이러자는 거야? 이건 아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허허, 이거 참 실수했네.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일어날 것 같아요? Never. 결과를 예측했더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뭐예요? 사고입니다. 사고. 왜 사고가 생겼느냐? 그거는 대강대강, 빨리빨리, 적당히, 급하게 해치웠기 때문에 급하게 모든 생각과 모든 걸 갖다 급하게 해치워버렸기 때문에 마치 무슨 불난데 무슨 도망 나오는 사람처럼 마치 무슨 홍수를 만난 쓰나미에 걸려든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들처럼 뭔지도 모르고 황급하게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큰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탄핵은 결국은 한국민의 조급증이 빚어낸 국민적 대형 사고입니다. 정치적 대형 사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사실은 이러한 그 조합증 이거를 고치지 않는 한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 대형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 책에서 절실히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거는 뜯어고쳐야 된다. 두 번째는 조금만 이걸 더 설명을 하면 뭐가 졸속을 했느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계속 비교를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저는 탄핵은 안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 절차를 다 밟으니까. 절차를 다 밟기 때문에 절대로 안 일어나요. 결과를 예측하면 안 일어납니다. 사고가 안 생겨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탄핵 사건을 여러분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거론된 것은 사실은 2년도 더 됩니다. 작년 9월부터 의회에서는 이미 특검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에서 수사한 기간만도 6개월입니다. 그 특검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심증은 가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죠. 그렇죠, 정 변호사님 맞습니까? 예, 결론은 그거예요. 한 줄로 말하면 심증은 가나 증거가 부족해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여기 공화당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님이 뭐라 그랬죠? 당신 도대체 뭐 말장난하는 거야? 심증은 가나 증거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당신 무슨 발언이야? 탄핵을 하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이거. 심증은 간다 그러면 탄핵하란 소리 아니냐? 증거가 없다 그러면 탄핵하지 말란 소리 아니냐? 도대체 검사라는 사람이 특검 법률가라는 사람이 A면 A, B면 B고 Yes면 Yes, No면 No지 탄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이런 엉터리 법률가가 있냐 하고 비판을 했죠. 그 특검이 말을 그렇게 말장난을 쳤기 때문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심증은 가 알았어 그러면 심증이 간다면 해야지 그렇게 해서 탄핵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두 위원회가 수십 회에 걸친 청문회를 열었죠. 증인신문만도 60명의 증인을 조사를 해서 그래서 심증을 충분히 만들어서 그 뮬러 감독이 특검이 말한 대로 심증은 이렇게 심증은 가네. 그 사람이 말한 그 말대로 심증은 가도록 하니까 소추한다 이렇게 해서 소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재판을 투표를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났습니까? 몇 대 몇으로? 54대 46. 이미 지난번에 여기서 남미가 저기 탄생받은 예. 람니 발언이 기가 막히다. 그래요.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엉터리.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결국 2년이 걸렸던 이야기.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한국은 국회에서 6일 걸렸습니다. 6일이 걸렸는데 그 절차가 참 재밌어요. 6일 동안에 2019년 12월 3일 날 야당 의원 몇 사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말합니다. 그 대표 몇 사람들이 비밀로 모여서 탄핵안을 만들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버렸어요. 아무런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국회가 어떤 안건을 상정할 때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국회법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꼭 하지 못한다고는 안 돼 있지만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70년 역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고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법사위원회까지도 안 열었습니다. 법사위원회도 없어요. 그냥 본회의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본회의로 바로 상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6일 뒤인
본회의 날 6일 뒤에 그동안 특검도 없었고 특검이 사실은 설립을 했어요. 특검을 임명을 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박용수 특검을 원래 임명을 했습니다. 특검을 근데 특검이라는 건 만들려면은 수사관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그 준비 기간이 걸려요. 그런데 열리기도 준비 절차, 준비 소집도 하기 전에 결의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특검은 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검을 구속을 해놓고 소집도 안 하고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증인침은 한 건도 없었죠. 청문회 한 번도 안 열렸죠. 그냥 표결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표결도 또 12월 9일 날 표결에 들어갔는데 표결 시간이 2시간 걸렸습니다. 왜? 상정합니다. 표결합시다. 두 마디밖에 없었어요. 반대 있습니까? 다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찬성 몇 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다? 찬반 토론합시다. 이게 없었어요. 그냥 표결합시다야. 표결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표결 시간이 딱 2시간 걸린 겁니다. 오후 2시에서 4시에 끝난 거로 제가 아는데 이 표결을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서는 2개의 사유가 있었죠. 한 가지는 대통령 직권남용, 두 번째 하는 의회 업무방해, 두 가지인데 이 2개를 동시에 표결을 안 해요. 3일 간격으로 표결했습니다. 사유별로 표결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13개의 탄핵 사유를 쭉 13개의 탄핵 사유 여기 서면에 써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하고서 나눠주고 나서 자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요? 그렇게 해서 213대 56이라는 234대 56이라는 2, 3, 4, 5, 6이에요. 숫자도 외우기 쉬워요. 2, 3, 4, 5, 6으로 표결이 끝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전대미문의 번개불 탄핵 절차예요. 지금 누가 찬성했는지도 몰라요. 비밀 투표를 해버려서. 찬성한다는 발언을 한 사람도 없고 반대한다는 발언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노출될까 봐 다들 겁을 내서 비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나와봐 그러면 다들 가만히 있어요. 반대한 사람 나와봐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참 대한민국은 과연 이게 법치국가 맞나? 이 국회의원들 이 사람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인가? 그 절차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절차가 이러면 안 되죠. 제대로 토론합시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 그 저기 저 탄핵 소추안이라는 거 그거 한번 한 조목조목 한번 읽어봅시다. 단 한 사람도 발언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번개불에 콩목이 볶아먹는 그러한 세계 역사에 없는 기네스 기록에 남는 탄핵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 절차는 그러면 제대로 된 거냐?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또 더 재미난 게 2016년 12월 9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딱 2시간 만에 표결을 끝내서 바로 몇 시간 뒤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오후 5시에 접수된 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그때 강일원이라는 헌법재판관을 그 당시 때 뭐 이태리에 무슨 회의에 나갔었다는데
미리 알고 그랬는지 미리 소환을 해서 그날 귀국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주심 판사로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바로 우리 기록에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록에 보면 바로 국회와 검찰, 특검에다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기록들에 대해서 전부 나한테 보내달라, 카피를 보내달라 해서 받았어요. 재판도 열기 전에. 그러고 나서 12월 16일 날 답변서 받고 12월 23일 날, 그러니까 9일 날 접수해서 2주 뒤에 바로 재판 절차를, 준비 절차를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 이 사람은 조사가 끝났어요.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이쪽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에게 그때부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세월호 날 뭐 하고 있었는지 시간 간격으로 빨리 밝혀내세요. 그리고 국회 탄핵 절차 이 절차 문제 가지고는 거론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그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결론 다 내려버렸어요. 첫날 기록에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내는 말도 아니고 저는 보지도 않았죠. 그러나 헌법재판소 공식 기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죠. 재판 절차냐, 과연 이게 뭐 하자는 재판이냐 도대체. 이거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재판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모양새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그 인상을 누구나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이건 재판 아니었네. 그러면 이거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탄핵을 시키기로 결정해 놓고 그 모양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진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한 책임 문제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언론의 잘못이다, 국회의원들의 배신이 잘못이다, 또는 시민단체의 촛불데모가 잘못이다, 여러 가지 손가락질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탄핵 사건은 이것은 전적으로 법조인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근거가 없는 과장, 허위, 선동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선동에 넘어가서 시민단체들이 촛불데모를 벌였고 그 촛불데모에 또 자극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반수가 자기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소추에 찬성을 하는 그러한 참 부끄러운 정치적 배신을 했다고 설사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간접 원인이고 직접 칼질을 해서 목을 끄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사들입니다. 8대0의 재판 때문에, 결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판사들이 사실 저는 그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언론에 속아서 죄송합니다, 익스큐스가 될까요?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익스큐스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사실 그때 촛불데모가 너무 무서웠어. 정말 죽을 것 같아. 우리 죽이려는 것 같았어. 공포. 익스큐스가 되나요? 안 되죠. 언론 선동, 무슨
그 박근혜 대통령 원체 그 사람 말도 안 듣고 참 대화도 안 되고 혼 좀 내줘야 되겠어. 근데 그래서 이번에 배신했어.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배신했으니까 나도 그러면 그 편이야. 판사들이 그게 일교수가 되나요? 아니죠. 책임은 판사들한테 있어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판결문을 쓰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어쨌든 간에 8대 0이라는 판결을 내린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론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탄핵은 최종 책임은 결국은 판사들에게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조금 더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은 판사 8명에게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냐? 헌법재판소 판사 8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물론 책임을 지지만 그 사람만 책임이 있느냐?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 책임은 수만 명의 법조인들입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그러한 재판을 하는 과정을 지켜본 수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그 과정이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법조인들밖에 사실은 없어요. 일반인들은 이해는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왜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잘못됐다면 그 재판은 잘못한 판사한테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판결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지켜본 법조인들,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두 번째 책임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판사 숫자가 3,000명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숫자도 2,000여 명. 판검사 숫자뿐만 아니라 법학교 교수도 아마 1,0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나? 또 로스쿨 학생도 6,000명이나 되고, 이 또 전직 변호사 회원만 2만 명이나 되고, 이 수많은 법조인들이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그들도 역시 저는 방관자, 공범자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그 법조인들 중에서 그 당시 때 반대, 이거는 법에 어긋나 이렇게 외친 사람은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탄핵 이후의 절차를 잘 보세요. 탄핵이 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동 집에 돌아오자마자 검찰에서 소환장을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10일 날 돌아왔는데 3주 뒤인 3월 31일 날 구속이 된 겁니다. 3주 만에 그동안 계속 검찰에 소환됐었어요. 조사차.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재판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3년이 지날 때까지 결론이 안 되어서 계속 구속 상태예요. 이 소위 재판을 기다리는 구속 기간이 1000일이에요.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구속 기간이 지금 1000일입니다. 이걸 갖다 재판 전 구속이라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재판 전 구속이에요. 형이 확정되고 나면은 구속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때부터는 형벌이기 때문에 징역형이에요. 형을 사는 거지 그건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조사하는 과정 또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구속을 시켜놓는 거예요. 도망갈까봐. 이유는 도망갈까봐. 수사 못하게 만들까봐. 재판 못하게 만들까봐. 그래서 구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속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까봐. 마음대로 다니면서 증인들을 죽이고 증인들을 돈으로 구워 삼고 말을 맞추고
이러한 재판을 방해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겁니다. 구속의 사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한 그 소위 재판 확정 전 구속 기간은 아무리 길어야 6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80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180일 내에 결론이 안 나거든 석방을 해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일을 지금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180일에 몇 배입니까? 이거는 사실상 형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급심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선고받은 형량이 33년의 징역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사람을 죽이는 소위 살인범이 받는 일반적인 평균 형량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4년? 24년? 10년? 10년? 사람을 죽였을 때 보통 받는 형이요 10년은 넘지 않습니다. 실수가 가미되면은 석방이에요. 대충 5년을 넘지 않아요. 30년이라는 형은 어떤 경우에 선고되는 형이냐? 연쇄 살인범에게 선고되는 형입니다. 연쇄 살인범에게 30년이라는 형은요. 더군다나 60살이 넘은 사람에게 30년이라는 형이라고 하는 건 감옥소에서 죽으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됩니다. 이런 잔인한 형을 여성에게 선고한 것이 법관들이라면 그러한 법관들은 심장이 얼음이에요. 분명히 얼음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6세를 때 구속이 되셨는데 66세의 사람에게 33년의 형을 선고하면 그거는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가한 겁니다. 그러한 형벌에 형이 선고되도록 한다면 그 법조인들은 제가 볼 때 인간의 어떠한 피와 하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법조계를 차지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조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법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우리들의 숙제예요. 이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많은 그 졸속한 재판과 또 이런 무자비한 형벌, 또 어떠한 이러한 비인간적인 그런 잔인한 재판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의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택하면서 부통령을 두지 않고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예요. 만일에 대한민국에 부통령을 두었더라면 제가 단언컨대 결코 탄핵은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로 전 탄핵, 이게 특검이 뭐라 그러든 전
나는 탄핵 안 돼. 미국 역사상 270년의 미국 역사상 한 사람의 대통령도 탄핵이 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는 부통령 제도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동일 티켓제에 부통령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서 소위 탄핵을 한 당, 야당이겠죠. 얻는 게 없어요. 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면은 그 빈자리를 선거를 해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부통령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통령은 대통령과 같은 동일 티켓제예요. 그 동일 티켓 탄핵의 의미가 진짜 그대로 이거는 법치주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의를 살려야 돼.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어떠한 정치적 베니핏을 얻기 위해서 탄핵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탄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왜 탄핵에 죽자 살자 이렇게 졸속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해치우려고 그러냐 이거야. 한국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했지만 졸속 겉으로 보면은 그거는 빨리빨리 또는 한국 판사들의 무신경 또는 무자비한 인격의 결함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만 쫓아내면 그 빈자리를 탄핵을 주동한 사람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되는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자리를 비우게 된 부통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궐선거를 하게 돼요. 근데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돌변 사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거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달 안에 선거를 끝내게 돼 있습니다. 헌법상. 선거 운동 기간이 23일밖에 안 주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출마를 할 수 있어요? 준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출마 준비를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선거 자금도 모으지 않았어요. 조직도 만들지 않았어요. 갑자기 선거가 생겼어요. 누가 출마할 수 있겠어요? 탄핵을 주도한 사람만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를 갖췄으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된 거예요. 문재인은 정식 선거에서는 패배한 사람입니다. 변칙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을 변칙 플레이에서 이긴 부정우 선수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헌법을 만든 87년도에 이 헌법을 만든 소위 우리나라의 3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사람들이 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수였는지 또는 어떠한 계략이 있었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부통령제가 없이 우리나라는 30년을 그냥 아무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아무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가를 경고하지 않은 채 30년을 지내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계속 이 문제는 발생할 겁니다. 두 번째는 부통령제가 없다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단원제 국회입니다. 유일하게 민주당 1년 동안 참의원으로 해서 양원제였어요. 그거 빼고는 69년 동안 전부 단원제 국회예요. 근데 이 단원제 국회는 전 세계에서 보면요, 굉장히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진 국가다 또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국가다, 나라가 어느 정도 크다 이런 나라 치고는 없어요. 다 양원제입니다.
양원제가 왜 돈을 낭비해가면서 양원제를 두나? 이유는 뭐예요? 졸속한 의안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 흠결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한다면서 부통령을 안 두고 의회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양원제를 안 하고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제도적인 이러한 왜 갑자기 건국이 되고 전쟁을 치르고 나라가 발전하려다 보니까 급했던 거예요. 충분한 준비를 못 갖추고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생기는 돌발 사고입니다. 안전 사고예요. 그래서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00명 국회의원을 둘러 쪼개서 150명은 하원, 150명은 상원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 이거는 전문가라는 한 사람들,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정치인들, 법률을 다루겠다는 법률가들, 헌법학자들, 이러한 전문 지식인들, 지도층들의 무관심과 무지와 이 사람들의 무책임, 이것이 대한민국 오늘의 이러한 안전사고를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왜 헌법재판소가 그런 엉터리 재판을 할까요? 단심제기 때문에 그래요. 단심제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지네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형사재판은 잘못하면 1심에서 잘못하면 2심으로 가고 2심이 잘못하면 3심으로 가서 재심을 할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만은 단심에 직결재판이에요. 국가의 중요한 모든 문제들이 다 헌법재판소 권한인데 이 중요한 국가의 문제들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단심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빨리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대법원한테 권한을 다 넘겨줘야 돼요. 헌법재판소 왜 필요합니까? 아까 국회 문제 이야기합시다. 제가 지적했죠. 국회의원들이 단 6일 만에 탄핵소추안 만들어냈다고, 결의해버렸다고. 그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제가 변론할 때 변론의 가장 핵심이 국회가 상임위원회도 열지 않고 법사위 또 토론도 없었고 찬반 의원 질의응답이 없었고 또 청문회도 없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재판, 이게 무슨 국회 절차냐. 국회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다. 그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뭐냐. 국회는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판결 이유입니다. 한 줄에 한 줄. 그러면 대통령은 자율권이 없습니까? 대통령은 그러면 그런 재량권이 없어요? 오직 국회의원들만 재량권이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다 재량권이 없고 오직 국회의원들만 재량권이 있나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설레고 뭐고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국회 대통령은 설레도 위반하면 안 되고 모두 권한도 남용하면 안 되고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라면 그때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폐지되고 대법원에게 권한이 넘겨져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탄핵재판도 1심 저수한도 고등법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재심의 기회가 주어져야 권한의 남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리나라
지도자들,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모두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민들을 탓하지 맙시다. 국민들이 모자라고, 국민들이 어리석고, 국민들이 어쩌어쩌 해서 희망이 없어. 제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탓이 아니고 이 나라 지도층들의 탓이 책임이에요. 끝으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책을 쓰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변론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또 어떤 애국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법치와 애국의 대의명분이라고 그럴까 또는 법조 원로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변호를 맡았던 거지 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특별히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쓰면서 이분의 진면목을 보게 됐어요. 그건 뭐냐? 지난 3년 동안 탄핵 정변이 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말과 행동을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봤어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전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오늘 여기 계시는 이용숙 씨라든가 이종숙 씨라든가 이분들이 이정철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섬세한 면을 발견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남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선입견 때문에 사실 그분에 대한 진면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자도 못하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뭐냐?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무자비하게 인격살인을 가하고 또 돈 한 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범이라는 치욕스러운 누명을 씌우고 3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이 나라의 수많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주로 남자들이죠. 남자 언론인, 남자 정치인, 남자 법조인, 남자 시민단체 그리고 이들이 부는 마녀 사냥의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춤추면서 환호하는 대중들에게 대해서 단 한마디도 비난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또 대담하게 침묵하고 용서하고 참았어요.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분이 불의와 거짓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실과 정의를 자기는 따른다는 그러한 용기와 신념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모두 버리고 희생했어요. 오직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애국심, 순교자적인 자기 희생. 만일에 이것을 남자가 보였더라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60이 넘은 저 나이에 가족도 친지도 동지도 없이 외로운 여자가 차가운 감옥방에서 1000일을 넘게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초지일관 자기 신념과 인격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역사에서 저렇게 고결한 인격을 보여준 정치인이나 지도자, 선생 있었을까? 사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저를 비롯해서 이 나라의 수천만의 남자들을 모두 부끄럽게 만든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구나. 제가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 했고, 그래서 우리 역사상에 여성의 상이 몇 가지 기억되고 있는 여성상이 몇 가지 있죠. 신사임당이니 무슨 유관순이다 또는 노계다 이런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그 여성들에 비교해서 우리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존재하는 한 계속 남는다면 그와 더불어서 함께 부친 박정희, 따님 박근혜 이 두 부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 책을 쓴 보람이에요. 인생은 짧고 역사는 길다고 합니다. 정권은 길어야 10년이에요. 어떤 정권이든 10년은 못합니다. 제가 이 탄핵 교과서 대통령의 변호인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존재하는 한 같이 기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어쨌든 이런 분의 변호인을 맡아서 이 책까지 쓰는 행운을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란 이런 위대한 인간과 한 시대에 같이 살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탄핵무효, 석방운동 이러한 것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